오늘은 400조 규모 시장으로 100배 성장 전망을 잡고 있는 2차 전지 다음으로 우리가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폐배터리를 왜 우리가 봐야 되고 어떤 식의 관점으로 봐야 되면서 마지막 성인하이텍 그다음에 세비캠 말고 내년에 더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내년에 더블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대장주는 무엇인가 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대장주를 공략하기 위한 팁은 또 무엇인가까지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폐배터리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왜 Y부터 보시죠. 통상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 사용하고 나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폐배터리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수명과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만큼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팔리게 된 전기차에 5년 뒤, 10년 뒤, 바로 2023년부터는 이 폐배터리에 대한 수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즉, 내년부터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다. 두 번째는 하나의 전기차를 만들 때 전체 들어가는 비용 중에 무려 40%가 배터리 비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비용 중에 전체 절반 가까이가 원재료, 예를 들면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배터리의 원재료 가격이라고 하는데 최근 계속해서 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배터리 원재료 중에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초 대비 가격이 무려 16배나 증가할 정도로 가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 원재료에 대한 가격 부담을 좀 떨어뜨려 놔야 될 만한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이 일부 원재료들을 추출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심지어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원재료들이 주요 일부 국가들에만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사태처럼 지역적인 리스크까지도 노출되어 있기에 이 원재료들이 매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은 어떻게든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이 원재료들을 추출해서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폐배터리의 주요 재료들이 공기 중으로 노출될 경우 인간의 건강을 해치거나 또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성장 모멘텀도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주요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이 폐배터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이 폐배터리의 수거 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2030년부터는 배터리 생산 시 주요 재료의 일정 부분에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에 전기차 시장이 발빠르게 커져갈 수 있었던 정책적인 부분이 뭐였었냐? 바로 유럽연합의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이었습니다. 자, 내연기관차를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서 팔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게 되는 구조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발빠르게 커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번에도 누가 이 유럽연합이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원재료 중에 일부를 재활용 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커져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 가져봐야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내외 다수의 기업들이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활용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게 뭐예요? 즉 많이 생산해서 판매까지 이뤄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내년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가져봐야겠죠. 즉 정리를 하자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폐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필연적으로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것이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내년부터 더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폐배터리를 다시 쓰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사용, 재활용. 재사용은 뭐냐면 배터리 팩을 있는 그대로 다시 갖다 쓰거나 아니면 배터리 팩을 분해해서 새롭게 조립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기존 배터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 배터리의 성능이 60-7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수명이 6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결국 폐기물 처리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기 전에 남아있는 그 원재료들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원재료들을 일부 추출해가지고 다시 활용해서 하나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는 게 바로 재활용입니다. 이 재활용 방식에는 크게 건식과 습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건식은 뭐냐면 이 폐배터리를 그대로 쫙 분해해서 녹여가지고 그 녹인 부분에서 일부 원재료들을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습식은 뭐냐면 배터리를 탁 분쇄해가지고 완전히 갈아서 여기에 특정 용액을 넣은 다음에 그 용액에서 걸러져 나오는 원재료들을 일부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습식 공정이 더 부각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건식 공정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리튬, 망간을 또 추가적으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국가들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누가 대장이 될까를 생각해 볼 건데요. 우선 미국의 경우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에 무려 2,0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기업으로는 얼티엄 셀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셋 합작 법인이고요. 폐기물을 최대 100%까지 재활용하기 위해 리사이클과 협력하고 총 6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까지도 한 상황의 기업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바다 공장에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하이에서도 재활용 시설을 갖춘 기가 공장을 고려 중인 상황인데, 이 테슬라는 배터리 재사용뿐만 아니라 전기 모터 및 기타 중요한 부품들도 재활용 사업의 대상으로 꼽으면서 기존의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이 재사용, 재활용 사업까지도 뻗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 중인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CATL과 BYD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작년 기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340만 대로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 역시 커져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국가죠. 마지막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및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도 폐배터리 분야가 비중 있게 언급이 되면서 실제로 전국 4개 권역의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 센터까지 설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배터리 얼라이언스까지 출범을 시켰는데, 최대 수혜가 아무래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부가 선택한 건 경쟁이 아닌 상생이다 보니 기존의 대기업들이 계속 경쟁을 뻗어나가면서 커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앞으로 펼쳐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어떤 기업이 포함이 될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하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까지 좀 기다려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에 대한 명단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크게 밀어줄 만한 기업들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폐배터리만 한다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테마성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실질적인 수혜주에 계속 주목을 하시면서 과연 진짜 백의 대장주가 누가 될까를 좀 더 집중하시고 공부해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꿀팁 하나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장주는 어떤 식으로 뽑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4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첫 번째가 바로 기술력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어야 하고, 두 번째가 생산력입니다. 그냥 기술력만 갖고 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을 확보하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다수의 고객사를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많이 생산하면 뭐예요?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갖다 팔 만한 주요 고객사들을 꽉꽉꽉꽉 많이 채워놓은 기업이 또 대장주의 기본 요건이 되고요. 마지막 이러한 3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해서 네 번째, 매출을 실질적으로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장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 4가지에 대한 기준을 모두 고루 갖춘 기업이 누구냐? 바로 성일 하이텍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성일 하이텍은 국내 유일하게 2차전지 리사이클링에 대한 공정을 일괄적으로 다 보유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습식 재련 기술을 고도화를 해서 최고의 품질과 그 다음에 국내 최대의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또 얼마나 많게요?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고객사들을 뻗쳐나가면서 다양한 또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역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성일 하이텍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공장 증설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증설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매출이 더 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성일 하이텍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일 하이텍이 오랜 기간 대장주의 멤버를 갖추기에는 좀 불안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이 기술력을 갖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생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다수의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3년 뒤, 5년 뒤쯤에는 충분히 이 대장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현 시점에서는 물론 성일 하이텍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라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 업체들 역시 기대감을 크게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기에 내년에 성일 하이텍, 세비캠 이런 기업들 말고 우리가 새롭게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폐배터리 관련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업이 무엇이냐? 바로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유일에너테크는 원래 폐배터리 관련 기업은 아니에요. 2차전지 조립 공정 중 노칭 스태킹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즉 2차전지 장비주죠. 2차전지 장비주로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와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한 기업이면서 수주 경쟁력까지 강화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배터리용 고순도 탄산 리튬 양산 추출할 수 있는 제영텍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바로 2대주주로 올라가 있죠. 근데 이 유일에너테크가 투자한 제영텍이라는 기업은 내년 초부터 양산 가동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년부터는 매출이 슬슬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런 흐름에 따라 내년 IPO, 즉 신규 상장까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 자, 유일에너테크가 아무래도 제영텍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는 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일에너테크는 수소 연료전지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최근 전기차 2차전지 외에도 수소 관련해서도 강의를 해드리면서 수소 중에서는 수소 연료전지가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가 내년에 2차전지 장비주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폐배터리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소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고루 갖춘 기업이 바로 유일에너테크라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신규 상장 이후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에서 돌파하는 시기가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일에너테크가 투자를 해놓은 제영텍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할 때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폐배터리 관련 산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성일 하이텍, 세비캠, 즉 폐배터리 관련해서 상장을 한 기업들의 초기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영텍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 상장을 한다면 따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즉 단기적으로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차후에 제영텍의 상장 일정이 좀 잡힌다면은 제가 이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2023년에 주식시장에는 돈 축제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새로운 산업과 신산업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역대급의 이제 돈이 또 풀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의 이치에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돈 축제 이면에는 빛의 축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건설사의 PF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각종 기업들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난해해지고 있습니다. 한 기사를 좀 참고해 보시죠. 이번에 그 도산한 건설사죠. 동원건설산업이 엄청나게 큰 금액도 아니고요. 22억을 못 막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22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지만 수백억대의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고작 이 22억을 못 막아서 무너진 기업인데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내년에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채, 그러니까 빚이죠.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끌어왔던 이 빚이 무려 406조가 만기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금액인데 지금 중견기업도 22억을 못 막아서 도산을 하는 판국인데 내년에 돌아오는 이 회사채 규모만 406조라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죠.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거야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워낙에 채권 시장이 안전하다고 믿고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다가 이번에 정부가 관여된 산업조차도 채권 시장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제 신뢰도가 깨지면서 자본이 돌지 않았죠. 거기다가 정부는 환전과 그리고 은행채 이 두 가지를 생태 교란종이다라는 말을 갖다 붙일 정도로 이들이 또 채권 시장에서의 수급에 대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은행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기업 대출 금리가 무려 2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출 평균 금리가 이제 5%가 넘으니까 이거는 IMF 직후였던 98년도 1월 2.4% 이후에 최대폭 상승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지표 금리가 상승한 데다가 회사채 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해서 은행으로 몰리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좀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CP 시장, 그러니까 단기 기업 모금의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하지만 최근에 요 AA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SK가 대규모 발행에 성공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온기가 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채 조달에 나서기 어려운 대다수 기업들은 여전히 단기 자금 시장에 몰리면서 CP에 대한 금리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CP 금리가 오히려 3년물 회사채 금리를 웃도는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에서도 보면은 지금 3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원래 정상적이라면 장기 국채 금리가 훨씬 더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국채 금리가 훨씬 높아진 현상, 이 역전 현상을 우리가 보통 경제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1물 3달짜리 CP 금리가 3년물 회사채 금리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회사채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 8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두산그룹이 채권에 대한 만기 때 현금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채권 때 현금 상환 능력이 이제 부족한데 거기에서 채권을 발행하자니, 회사채를 발행하자니 두산의 신용등급이 BBB로 AA 등급조차도 이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8월이면 지금보다도 회사채 금리가 낮을 때죠. 당시에 신용등급이 BBB였던 두산이 신용등급 금리가 이제 5.3%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게 훨씬 더 높아져서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9%대의 금리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일 기준 BBB 등급의 공모회사채의 3년물 금리가 9.988, 이거는 그냥 10%네요. 이게 지금 11월 달이니까요. 발행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두산이 8월 달에 비슷한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 블록딜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요 이후에 굉장히 큰 내리막길로 걷습니다.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회사채 발행을 좀 성공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좀 상승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두산이 대규모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한동안 정말 가파르게 폭락을 했었어요. 이 회사채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내년에 엄청나게 큰 회사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때 기업들이 지금 현재 회사채 시장이 내년 안으로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할지 혹은 자회사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대규모로 이런 사태로 블록딜처럼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될지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전환사채가 됐든 이런 대규모 블록딜이 됐든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아주 폭락할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대규모 회사채가 도래하는 기업들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기업별로는 금융권을 제외하면 현대자동차가 20조 원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다만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의 여신금융 회사채가 연결준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회사채 잔액 규모로 가장 높은 거는 한전입니다. 7조 8,400억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SK가 이번에 회사채 발행에 좀 성공적으로 끝냈고요. 삼성생명, 포스코홀딩스, 한화, 그리고 KT,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LG화학, 롯데쇼핑, 대한항공, 호텔롯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이 현재 1조 원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내년에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요 16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들 중에서 재무제표가 좀 떨어지고 현금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유보율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 비중에서 1년 이나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엘리베이터, 코오롱글로벌, 오리온, 아시아나항공, 영원무역, 그리고 명신산업, 동국제강, 대한해운, 신세계건설 등의 10개 기업으로 회사채 100% 만기 상환 잔여 기간이 1년 이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채에서 내년 안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게 거의 100%인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안으로 당장 이거 못 갚으면 큰일 나는 거죠. 기업들이 이 회사채에 대한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뭐 여기에 있는 오리온, 아시아나항공, 뭐 영원무역, 동국제강, 대한해운, 신세계건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들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내년에 당장 도래할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사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만약에 현금을 조달을 잘했다 혹은 추가적인 회사채가 시장이 좀 좋아져서 추가적인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기존 거를 상환할 수 있는 여부, 그리고 새롭게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의 이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에 대한 어떤 대규모 블록딜이라든지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관련된 업종들은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주식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을 때 회사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는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나 또 금호건설, 동부건설, 삼성중공업, 현대두산인프라코어, LIG 넥스원,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들이 되는 기업들이죠. MS오토텍 등 6개 기업은 1년 이하의 만기 상환 회사채 잔액이 전체 회사채의 80%를 초과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채의 80% 이상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사채는 3년 정도를 발행을 하니까요. 2020년도에서 21년도 정도에 발행을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많았다는 거죠. 이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0대 기업 중에서 기업 중 사채 발행 내역이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회사채 문제가 심각하게 터질 때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데요. 삼성 SDS와 삼성전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KTNG, 셀트리온 등의 85개사로 나타났다. 이거 외에도 좀 많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건설사가 PF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엮여 있어서 지금 대규모 자금들이 묶여 있는데 유일하게 DLENC, 구대림 산업이 PF 시장의 금액이 제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설사가 문제가 터질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발언 뒤로 DLENC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수익을 좀 크게 봤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비슷한 내역이겠죠. 기업의 회사채가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어떤 기업은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부도가 났다더라,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금을 차환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뭐 폭락했다더라, 이런 이슈들이 막 많을 때 오히려 아예 회사채 발행이 없는 기업들은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년에 돌아올 2023년에 돈 축제와 함께 빚의 축제도 동시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축제와 관련된 기업들에서는 분명히 좋은 기회와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빚의 반대인 어둠에 있는 빚의 축제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꼭 잘 찾아보시고 어떤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대규모 급락 사태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망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비슷한 정보와 비슷한 시간, 비슷한 돈을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 이면에는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들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심리가 99%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심리라는 것이 단순히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심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떠한 태도로 이 시장에 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항상 제가 안타까운 사실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심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성격 이런 것들은 보통 습관에서 이 성격과 그 사람들의 완성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죠. 저는 평소에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 그리고 그들이 또 말하는 습관, 또 받아들이는 요령,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심리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제 안타깝냐면요, 이 시장에서 누군가에 대한 이 상대방을 대할 때 정말 안타깝게도 공격적인 태도로 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공격적인 성향은요, 투자에서 정말 좋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이라는 것은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공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건데, 이건 이미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내 스스로 어떤 책임하에 어떤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제가 저희 채널 혹은 다른 채널에서 달려있는 리플들에서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이분들을 제가 절대 비난하고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라고 알려드리려는 취지인 거지, 결코 이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한다, 뭘 사라고 하나 보자, 이런 멘트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분은 그동안 이 유튜브라는 채널에서만 종목을 보고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라고 얘기했던 걸 보고 주식을 사왔던 거고,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뭘 사라고 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 문장 하나에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투자해야 했는지가 사실 대부분이 나와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별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썸네일은 거창하다. 자, 물론 썸네일은 제가 다른 채널에 나가면 썸네일은 제가 제작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채널들도 조회수를 위해서는 좀 공격적이고 좀 어그로성의 썸네일을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 저희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지와 관련된 대답만 그리고 영상만 제작하고 오는 건데요. 자, 이런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별 내용이 없고 알맹이도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유튜브에서 전문가들 혹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준 내용들이 뻔한 얘기 아니야?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미 더 이상 유튜브라는 채널을 전혀 접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수준 높은 상황까지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열심히 유튜브를 보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정작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게 더 마음이 큰 거겠죠. 나는 뭐 종목이 궁금해. 종목을 알려줘. 오히려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얘기가 많아. 뭐 중요한 얘기는 없네. 이렇게 이제 표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분이 원하는 내용만 나는 듣고 싶어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1위풀도 한번 보시죠. 침체 온다고 주식 사지 말라더니 이제 오르고 나니까 좋은 주식 추천하네. 자, 밑에도 이제 조금 비속어긴 하지만 인정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일단 이분들은 제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는 경기 침체와 함께 시장이 큰 폭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건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을 확보해라.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금 확보를 해야 될 타이밍에 하지 못하고 시장이 빠지고 나면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후회를 하고 파는 행동만큼은 제가 꼭 피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시장이 오르고 나니까 좋은 주식을 추천한 게 아니죠. 저는 꾸준하게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왔고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뭐냐 이거죠. 이분들은 어떤 영상을 봤을 때 본인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 모르는 거죠. 혹은 영상을 다 안 봤을 수도 있겠죠. 그것 자체가 이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죠. 주식을 사지 말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어찌 본다면 다른 영상 채널에 다른 타 채널에 썸네일에 나온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썸네일만 보고 끝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좋은 주식을 이제 오르고 나니까 좋은 주식을 추천한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을 있는 그대로 영상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자료를 내가 스킵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고 이 사람은 딴소리만 하고 있네. 주식 사지 말라는 말이구나 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건 투자자로서 정말 피해야 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리플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요 근래에 정말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었던 종목들을 여러 차례 알려드렸죠. 대부분이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일반 방송에서도 이제 좋은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당신 다 사서 부자 되시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뜻하는 심리가 뭐겠습니까? 이미 이분은 앞에서 큰 손실을 봤을 거예요. 큰 손실을 보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살 여력도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상황이 비슷하겠으나 이분은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종목이 있구나, 이런 좋은 산업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마음으로도 지금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앞에서 큰 손해를 이제 본 거겠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제 모든 게 싫은 거예요. 투자를 하면 있어서 실패는 누구나 할 수도 있고 손해를 누구나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싫어 이런 분위기로 지금 계신 거죠. 이건 정말 투자자로서 좋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되돌릴 수는 없으니 내가 투자한 것이 잘 안 된 것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걸 아무리 보더라도 부정적인 생각만 강해지고 다 미워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행동들조차도 아예 안 해야 돼요.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미워 보이는 이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이런 글까지 써가면서 그거를 풀어내고 싶은 거죠. 이거는 정말 투자자로서 정말 피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죠. 자, 역시 이분도 마찬가지죠. 폭락 온다면서요 라고 했는데 폭락 온다고 했죠. 온다고 했어요. 근데 고작 한두 달 정도 단기 반등이 온 걸 가지고 이거 폭락 아니네 라고 지금 결론을 지어버린 거잖아요.
저는 큰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가 3,000 이상일 때부터 폭락이 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가 3,700을 갔다가 지금 한두 달 반등을 해서 2,500이었거든요. 여전히 폭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더 우리 실물 경제에 대한 침체가 얼마든지 폭락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고작 한두 달로서 이 모든 결과를 본인은 말해버린 거죠. 이거는 시야가 굉장히 근시안적인 이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 길게 봐야 되죠. 더 길게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작은 파동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정답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놈의 하락론 언제까지 왈왈거리는지 지켜보자. 무려 공감수가 18개나 있어요. 자, 그 밑에도 보면 증시 방향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이건 뭐 더 하락한다고 난리 떨 때부터 거의 2개월간 상승하네. 앞에 거하고 비슷하죠. 물린 종목이 있었다면 물타서 약수익, 본매 가능한 장이었고 단기 상승을 노리면서 투자한 사람들은 다 돈 벌었지. 자, 일단 이분은 투자 초보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오래 하는 분들이고 정말 경력이 많고 실패와 성공을 거듭을 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해요. 왜냐? 일단 증시의 방향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분도 그럼 제 영상을 다 제대로 안 본 거겠죠. 더 하락한다고 난리 떨 때부터 2개월간 상승하네. 그러면 이분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2개월간 상승한 걸 가지고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앞으로 몇 년간의 우리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서 2달간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 말대로 증시 방향을 정확하게 나뉘어도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아직 흐름은 명확하게 안 나온 거잖아요. 자, 거기다가 물린 종목이 있다면 물타서 약수익. 자, 이거는 정말 결과론적인 거죠. 2달 정도의 반등장이 왔다고 치자고요. 이건 이미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때에서 이미 2달 전에 오르기 전에 물타서 약수익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로 보자고요. 코스피가 지금 정말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여러 차례 반등을 주면서 하락하고 반등을 주면서 하락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이때마다 계속 사서 약수익을 본다 이런 논리잖아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이게 쉬울까요? 이게 한 번 정도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생각하고 투자했다가 지금 더 밑에 물리고 더 밑에 물리고 더 밑에 물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는 운 좋아서 한두 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그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기 상승을 노리면서 투자한 사람들은 다 돈 벌었지. 이거는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작 이 자리에서 이거를 노리고 단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를 대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99%의 개미들을 다 오히려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수의 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찍는다? 글쎄요, 그거는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논리로 투자를 하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론, 물론 제가 최근에 하락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어요. 언제까지 왈왈거리는지 지켜보자. 야, 이런 태도는 누군가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적어도 제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한 거는요,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뭐 제가 초반부터 2200 빠질 것이다. 반등하면 2700이다. 그 다음 다시 빠지고 나서 반등하면 뭐 2500이다. 그 다음 다시 또 빠지고 나서 반등하면 2300이다.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2500까지 오를 수 있다. 저는 대부분의 시장의 흐름은 큰 틀에서는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반등장 때 항상 강조를 드렸죠. 반등장 때 여기에서 반등장 때 현금 확보를 해라. 뒤늦게서야 여기서 못 팔고 손해보다가 여기서 파는 것만큼은 피해라. 반등장의 기회다라고 정말 수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리플을 다는 분들은 제가 정말 막 이런 리플을 본다 그래서 제가 막 미워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도
경력이 짧았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저 또한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리플을 보면은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분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과 좀 둥그스름한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면 결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베스트하다면은 누군가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고 자료일 뿐 결국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가 투자를 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을 제가 비난하고자 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라면 정말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아마 이분도 비슷할 거예요. 고맙다, 벌써 2,500이다, 너밖에 없다, 그놈의 하락론. 이거는 이제 조금 돌려서 비꼰 거죠. 공감수가 진짜 많아요. 이거 심지어 저희 채널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이거는 투자를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 이런 리플을 달지 않아요. 이거는 어찌 본다면은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겁먹어서 투자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등이 온 거지. 그럼 저는 너무 미운 놈이 된 거예요. 내가 원래는 투자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투자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2,300에서 2,200에서 2,500까지 올라가는 반등장을 내가 하나도 못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투자 시장에서.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정말 이런 태도는 주식에 아무런 좋을 게 없어요. 이 사람 컨셉은 네거티브네. 정말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노. 안 좋은 얘기만 하진 않았는데 누구나 다 하는 얘기라고 하죠.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부풀려서 하는 거지 결국. 제가 코스피를 3,000원대부터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였나요? 그 당시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반등이 와서 모든 전문가와 증권가에서 이제 뭐 잠깐 눌렸다가 뭐 상승 랠리 갑니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주식 살 기회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안 옵니다. 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개미들 다 물리게 하지 않았나요? 그때마다 저는 이 반등장은 그냥 정말 데드캣 바운스다. 그냥 잠깐의 반등장이다. 이때 현금 확보해라라고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였나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웃고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는 저는 정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성격인데도 투자를 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굉장히 잘했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제가 그래 봤거든요. 과거에.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나에 대한 우월함을 느끼고 나는 이렇게 맞췄는데 너는 하락만 얘기했네? 네가 무슨 전문가야? 라고 당당하게 막 웃으면서 적는 사람들은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잠깐의 그 몇 번의 승리와 몇 번의 그 운으로 마치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앞에서 이렇게 손실 본 분들보다 더 큰 비용을 더 크게 날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너무 잘합니다. 정말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요. 오래 투자한 사람들은요. 결코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결코 본인 자체를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높은 세상을 보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도 실패를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결코 고소는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주식으로 성공했다, 슈퍼겜이다 이런 분들의 영상을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격이에요. 이 말하는 말투만 봐도 나옵니다. 말투와 성격 자체도 굉장히 기분이 업다운이 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슈퍼게미 분들의 영상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의 이 성격 자체가요,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무덤덤한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고수익에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막 겁먹고 잠을 못 자고 막 한숨 쉬고 내가 이걸 왜 그랬을까 이런 한탄을 하지 않아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주식시장은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이미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식으로 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타고난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노력해야죠. 우리가 고치고 평소의 습관들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꿔서 내 성격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이 뜨거운 피가 뜨겁지 않고 차가운 피가 흐르는 기계적인 이 시장의 트레이더들, 이 주식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즉 주식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뭐냐? 감정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틀린 얘기든 맞는 얘기든 혹은 내가 이미 아는 얘기든 모르고 있는 얘기든 누군가가 해주는 얘기 혹은 내가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결코 누군가한테 전가해서는 안 돼요. 내 돈 물어내 이것만이 전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의 우라통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즉 책임 전가가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이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감정적이고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고 책임 전가를 하는 것 외에도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들은 듣지 않는 행동. 혹은 듣게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관련된 비난의 얘기.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칭찬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습관.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이 확증 편향은 고수와 초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절망적인 결과를 안겨주는 가장 주식시장에서 최악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식시장을 보면요. 이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의 본능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여러 얘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혼란만 생긴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 사람은 이 얘기, 저 사람은 저 얘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런 결정조차도 서지 않고 내가 양쪽의 말에서 나의 가야 될 길을 정하지 못한다면 그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아직은 조금 더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냥 소액으로 해야 돼요. 뭔가를 크게 기대를 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내 인생을 바꾸려고 주식을 하면 안 되고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소액으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아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직 내가 내 앞길도 닦지 못하는 분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지 않는 거죠. 내가 나아가야 될 길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이 들으면은 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부자를 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장에서는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 의견들을 우리가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안에서 내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설령 잘못되더라도 결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들을 보여서는 안 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든 것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채널은 사실 그분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만큼은 결코 이런 자세로 주식시장에 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지금도 이미 시장이 안 좋은데 만약에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 온다라고 하면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될 거예요. 정말 힘이 빠지고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그 둘의 이 양쪽 모두의 그런 안타깝고 허망한 세월을 막고 싶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혹여라도 이 글을 달았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더라도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기분 나쁘고 그런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모두가 성인이고 본인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져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채널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는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하고 그런 생각의 전환이 언제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항상 이런 마음을 경계하고 나를 좀 스스로 관조를 하면서 3자 입장에서 나를 스스로 좀 되돌아보면서 주식 투자에 임하면 그래도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세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